이장님이셔서 가난하게 자라지는 않았지만 농사를 짓는 부모님 따라 일을 많이 도와드렸어요. 그런 영향력으로 성인이 되자마자 저는 시골을 벗어나 도시에서 일을 하며 살고 싶었고 멀리 떠난 타지에서 미용을 배워 미용실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여자 혼자 독립해서 사는 모습을 안 좋게 보는 여러 시선들이 있기도 했고 마침 그 지역에 작은아버지께서 거주하고 계셔서 작은아버지 댁에 얹혀 살면서 일을 다녔죠. 그렇게 저는 꽤 능력 있는 샵 사장님 밑에서 같이 일하며 언젠가는 내 샵을 차리리라 꿈꾸며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80년대 후반이라 사회적으로 운동한다는 학생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거리에는 자주 시위하는 소리가 났고 저처럼 일반 시민들까지도 최루탄 가스를 마시며 길거리를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시위하는 학생들 때문에 경찰들이 길거리에 많았어요. 물론 제 작은아버지 슈퍼 근처에도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었던 날이 많았죠. 그러던 중에 제가 쉬는 날이었는데 작은아버지께서 잠시 일이 있어서 저에게 슈퍼를 봐달라고 하셨고 제가 대신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경찰 한 분이 슈퍼로 들어와서 껌을 하나 사더군요. 계산하는 중에 그 남자가 껌을 하나 먹고서 남은 껌 종이에 갑자기 혹시 이 종이에 아가씨 집 주소 좀 적어줄 수 있겠어요? 하는 겁니다. 저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해서 싫다고 했죠. 그런데도 가질 않고 계속 종이를 내밀며 한 번만 적어달라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지금 살고 있는 작은아버지 댁 주소 말고 시골 본가 주소를 알려주었어요. 멀어서 찾아오지 못하게 하려는 수작이었죠. 그렇게 그 경찰은 주소가 적힌 껌 종이를 가지고 갔어요. 그 후로 꽤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몇 개월이 훌쩍 지났을 적에 명절이라 시골 본가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날 맞춰 내려갔는데 집 앞을 보니 우편함에 편지가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몇 개는 땅바닥에 흙도 묻어가며 나뒹굴고 있는데 받은 사람을 보니 전부 제 이름인 겁니다. 그리고 보내는 사람 주소를 보니 무슨 경찰서 누구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걸 봤는데도 저는 아는 경찰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데 누구일까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죠. 그 순간 떠오른 게 몇 개월 전 슈퍼로 와서 껌을 사갔던 그 남자가 떠오르더군요. 그 남자 말고는 제게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곳에 있던 편지가 좋기 수십 통은 되더라고요. 집에 있던 막내 동생이 문을 열고 나오더니 도대체 누구야 언니? 없는 사람을 찾는 편지가 주 1회는 꼭 오더라 하더라고요. 근래에는 오지 않길래 언니랑 연락이 닿았나 보다 생각해서 저에게 전화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저는 시골집에서 날짜가 한참 지난 수십 통의 편지를 읽었고 그 남자의 손글씨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남자에게 답장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편지로 사랑이 싹이 트게 되었어요. 당시 경찰 신분이었던 그를 위해 경찰서도 가고 평범한 연인처럼 데이트도 즐기면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무르익으며 우리 둘은 점점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로 자리 잡아갔고 결국 저는 작은아버지 집에서 독립하여 그 남자가 저희 동네로 근무지를 옮겨갈 때쯤 함께 살게 됐어요. 그 남자는 지금의 제 남편이 되었고요. 당시에 젊은 남녀 둘이서 결혼한 것도 혼인신고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 작은 단칸방 안에서 20대 청춘 둘이서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자상한 성격이고 저는 줄곧 일만 해와서 집안일에는 재주가 없었는데 남편이 요리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했어요. 원체 깔끔한 성격이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동거한 지 2년 되는 23 청춘에 아이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당장 결혼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 일단 같이는 살고 있으니 나중에 아이를 낳은 다음 결혼할 형편이 되면 그때 식을 올리자 해서 양가 부모님께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시댁 식구들도 많이 걱정하셨지만 남편의 뜻이 강력하니 저도 따르기로 했어요. 그렇게 우리 둘은 혼인신고 먼저 하고 아이를 낳는 것에 양가 부모님께 승낙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둘 다 정말 어린 나이였네요. 저도 만삭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일을 하려고 했지만 혹시라도 무리하다가 아이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잠시 일을 중단하기로 하고 집에서 태교에만 전념했고요. 남편은 잘 다니던 경찰 일을 때려치고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면서 일용직을 전전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도 만삭인 제가 먹고 싶다 하는 건 다 사줬어요. 나중에 쌍둥이 아들을 낳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택시기사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하는 만큼 월급이 많아지니 남편은 하루에 4시간을 자며
20시간은 택시 안에서 보냈습니다. 끼니도 빵 같은 걸로 간단히 해결하면서요. 그래서 우리 네 식구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고 있는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모아 쌍둥이 아들이 걸어 다닐 때쯤 제대로 된 결혼식을 올리고 새들어 살 수 있는 집도 얻었어요. 그렇게 네 가족 단란하게 살다가 저희 부부도 애들 키우며 30대에 접어들었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수 있어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죠. 그때부터 저와 남편은 맞벌이를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커가면서 저와 남편은 예전만큼의 사랑은 아니었지만 전보다는 다른 의미의 사랑으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끝나고 저녁 무렵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오는데 갑자기 집에 전화가 왔어요. 바로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너무 놀라서 주인집 아주머니께 애들을 맡겨놓고 허둥지둥 병원에 갔는데 남편이 응급실에 누워 있었어요. 다리를 다쳤는지 붕대를 감고 있었죠.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며 제가 울먹이며 물었는데 남편은 그저 괜찮다고만 하고 자세히 말은 안 해줬어요. 제가 걱정할까봐 자세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제 짐작으로는 아마 택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 같았죠. 그때부터 남편에게 잠시 일을 쉬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대신 집안일을 남편에게 맡겨 제가 외벌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쌍둥이 애들이라 애들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외벌이로는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겠더라고요. 물가는 점점 올라가고 외벌이로 버는 환경이 버거웠지만 자식들 예쁘게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며 열심히 일을 하며 버텼습니다. 근데 너무 무리했었나 보더라고요. 언제는 제가 일을 하다가 쓰러졌는데 그때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눈 떠보니 병원이었고 남편과 애들이 옆에 있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저보고 너무 무리하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다 보니 과로해서 그런 것 같다고 의사가 그러던데 쓰러지면서 뒤통수가 땅에 부딪히는 바람에 뇌진탕이 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회복까지 한 달 정도 병원에 입원해야만 했어요. 당분간은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 당시 가지고 있는 돈 탈탈 털어 남편과 상의 후 지방으로 이사 가기로 했고 그렇게 터를 옮겼어요. 이사 가서도 일을 해야 했기에 완전히 회복이 안 돼도 일자리를 구해야 했어요. 나중에는 혼자 돈 버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남편은 다리가 나아지면서 일을 하려고 찾아보니까 남편이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운전밖에 없어서 다시 택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가족은 TV에 나오던 대전 엑스포로 주말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일상 속의 기분 전환도 필요했고 무엇보다 아들 둘이 가자고 떼를 썼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무조건 쌍둥이 아들이 가자고 하면 가야 했죠. 그래서 기차를 타고 엑스포로 가서 이것저것 구경도 많이 하고 신기한 전시회도 보고 맛있는 군것질거리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남편이 애들 둘 손을 잡고 걸어 다녔죠. 그런데 좀 걷다가 뒤를 돌아보니 남편 손엔 애들이 없고 남편 혼자 있는 거예요. 그때 엑스포엔 수많은 인파가 몰렸는데 사람들 속에서 아이들의 손을 놓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우리 애들 어딨어? 라고 물으니 아까 엄마한테 간다고 했는데? 이러더라고요. 그 당시 쌍둥이 애들은 초등학생이라 다행히 말도 잘하고 집 주소도 기억하니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꼈지만 별일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근처 관계자분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니 미아보호소로 한번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놀란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며 미아보호소로 갔습니다. 제 인적사항과 남편의 인적사항 그리고 애들의 인적사항까지 다 말해주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보호소로 올 가능성이 크다며 안내방송을 해드리겠다고 해서 저와 남편은 두 손 꼭 잡으며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의 1분이 1시간 같았습니다. 그 지옥 같은 시간이 1시간, 2시간, 어느덧 엑스포 마감하는 시간이 다가오자 저와 남편은 발을 동동 구르며 사태가 심각해졌다는 걸 느꼈죠. 저는 남편에게 애들 손을 놓치면 어떡하냐고 구박을 했고 제 눈에선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엔 저와 남편은 핸드폰도 없었고 애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유괴사고도 많이 발생했던 시기라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불안감은 더욱더 커져만 갔어요. 쌍둥이들은 그날 끝내 미아보호소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집에 갈 수 없어 근처 여관에 방을 구해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 다시 미아보호소에 찾아갔어요. 그날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를 꼬박 기다렸건만 제 아들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아이들을 영영 못 보게 되는 건가 하는 불안감과 절망감이 제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했죠. 하루 더 있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돌아올 건 아니니까 보호소에 저희 집 주소와 집 전화번호를 적어드리며 저희 아이들이 오면 꼭 좀 연락을 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미아 보호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파출소로 가서 실종신고도 해두었고요. 그 일이 생기고 지금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0년 동안 집 전화는 단 한 분도 울리지 않았으며 저희 아들 생사는 알 수가 없었네요. 지금쯤 살아있다면 20대 후반일 터인데 살아있었다면 경찰서나 보호소를 통해 저에게 연락이 오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렇게 1년, 10년, 20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지금도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남편과 저는 매일 자신을 탓했고 그날 여행만 가지 않았더라면, 그날 그냥 근처 공원에 가서 산책만 했더라면, 남편이 애들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들로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저와 남편은 어느덧 50대가 되었고 이제는 쌍둥이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가슴에 묻었습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목숨이 붙어서 그냥 산다는 느낌으로 살았네요. 그러다 어느 날 저희 집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업체는 전봇대에 붙어있는 전단지를 보고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하고 약속 시간을 잡아 저희 집에 타일 시공하시는 분이 왔는데 건장한 20대 후반의 남자 2명이 와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샘플 타일도 보여주고 시공 사진도 보여주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싹싹하게 설명을 하는데 젊은이들이 고생이 많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아이들도 생각이 났어요. 제 아이들도 딱 또래 정도의 나이일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젊은 동갑내기 사장 2명한테 저희 집 화장실 공사를 맡기기로 하고 견적서를 받고 공사 대금을 입금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견적서에 적힌 이름이 20년 전 잃어버린 제 아들의 이름이랑 똑같은 겁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떨렸고 그 2명의 남자에게 저기 입금자 이름이 정재우 씨인데 혹시 옆에 계신 남자분 이름은 정민우 씨인가요? 라고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그 건장한 20대 사장 2명은 깜짝 놀라더니 커진 눈동자로 저희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20년 전에 대전 엑스포 라고 운을 띄우니 그 2명은 엄마? 라고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 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2명의 남자는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냐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제가 지금까지 50살 넘게 살면서 가장 심장이 크게 뛰고 그렇게 감동을 받은 적이 없었을 겁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그때의 벅찬 기분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네요. 아마 이산가족을 상봉한다면 이런 느낌이겠죠? 그때 옆에 저희 남편도 있었는데 두 아들을 서로 껴안으며 눈물만 1시간쯤 흘린 것 같네요. 서로 놀란 가슴에 남편이나 저나 그리고 쌍둥이 2 아들. 말문이 막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소리내어 울었죠. 겨우 진정을 하고 자초지종을 물어봤습니다. 20년 전 엑스포에서 어떻게 되었냐고, 왜 미아보호소에 오지 않았냐고 물으니 그 당시 8살이었던 아이들은 아빠 손을 놓치게 되자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 가만히 있으면 엄마 아빠가 우릴 찾으러 오겠지 라는 단순한 생각에 1시간 정도 그 자리에서 기다렸대요. 그런데 어떤 아줌마가 말을 걸어왔다고 하네요. 그 아줌마는 부모님 잃어버렸니? 라고 물어보고 아들들은 네 라고 하자 아줌마만 따라오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 2명은 그 아줌마를 따라갔고 그 아줌마 차에 타서 아줌마 집으로 갔다고 하네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남의 집 귀한 아들을 발견했으면 보호소나 경찰서에 연락을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그 여자는 당시 남아선호 사상이 간절했던 시대라 저희 아들 2명을 자기 자식으로 키울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집에서 초등학교를 지내게 되었다고 하네요. 제가 왜 경찰서에 가서 엄마 아빠를 찾으려는 노력을 안 했냐고 물어보자 자기 이름만 알 뿐 서울에 살던 집 주소와 집 전화번호는 기억이 전혀 안 났다고 해요. 그리고 8살인 어린 나이에 경찰서를 가서 부모를 찾을 생각은 전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아줌마가 워낙 잘 챙겨주고 엄마 아빠는 잠시 여행을 갔다고 하며 성인이 되면 찾아온다는 말을 하니 어린 마음에
그렇구나 하고 넘기고 저희를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순진하고 착한 8살이었던 아들들은 그 말만 믿고 그냥 그렇게 중학교도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졸업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사실을 깨우치게 되었고 성인이 되고 군대를 다녀온 후 본격적으로 친모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어렴풋이 기억나는 건물들을 중심으로 옛날에 지냈던 곳이 서울의 은평구란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곳으로 거처를 옮기고 막노동과 잠일을 하다가 기술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타일 기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쌍둥이 아들 2녀석이 같이 팀으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어릴 때 살던 동네에서 일을 계속하다 보면 어쩌면 친모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만 가진 채요. 그렇게 하다 전봇대에 화장실 리모델링 전단지를 붙이게 된 거고 그걸 제가 보고 연락을 하게 된 것이었죠. 하늘이 도운 걸까요? 20년간 죽었다고 생각했던 쌍둥이 아들을 다시 만나니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아들을 데리고 가서 키워줬던 아줌마도 마냥 욕할 수는 없었어요. 물론 그 여자도 잘못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 아들 2명 모두 고등학교 교육까지 잘 마치게 해주었고 아들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친자식처럼 잘 대해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그 아줌마라는 사람을 한번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 아들들과 같이 살기로 했고요. 남편과 저는 이제 남은 시간이 30년도 남지 않았는데 20년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린 만큼 남은 인생은 제 아들 얼굴 매일 보고 살 겁니다. 아들 2 장가가는 것도 보고 손주도 보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다 가고 싶네요. 혹시나 아이를 잃어버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고 꾸준히 찾는 노력을 계속하세요. 그러다 보면 저처럼 우연히 하늘이 도운 것처럼 재회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전 정말 하늘이 절 도운 것 같네요. 제가 만약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으면 평생 아들을 못 보는 거잖아요. 저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애들이 어릴 때 살던 그 동네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었거든요. 평생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남들에게 베풀며 살겠습니다. 한 많았던 제 인생, 이제 꽃 좀 피워도 되겠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